예, 시작했고요. 자, 출석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윤. 예, 이렇게, 너무 귀엽게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예, 김민준. 예, 민준이. 김태영. 예, 태영이 왼발 번쩍 들었고요. 박시연. 예, 시연이 두 번째 만나네요. 목요일날 만났죠, 나를? 그렇죠, 복대에서. 예. 그 다음에 박하윤. 예, 하윤이도 목요일날 나 만났었나? 그렇죠. 심성우. 예, 성우. 양현준. 예, 현준이. 이성균. 예, 상상 속에 존재하는 예, 동물이죠. 예. 그 다음에 이혜진 오늘 결석했고요. 이지훈 뭐 있어요? 이지훈도 오늘 안 왔나? 과학대가 있군요 오늘. 예, 이지훈, 이지환, 예, 지환이, 임수연, 예, 수연이 왔고요. 임태호, 태호가 없어요? 태호는 또 어떻게 온 거예요? 태호는 오늘 아프군요. 예. 그 다음에 최하영, 예. 그 다음에 최윤준 또 오늘 결석이고요. 이현승, 예, 연승이 오셨고, 정석윤, 예, 석윤이, 그 다음에 조민서, 예, 민서 왔고요. 황정주, 예, 정주, 그 다음에 김리아는 다음 주에 오는군요. 예, 자, 다 오셨고, 예, 오케이. 자, 책을 잠깐 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책을 좀 준비할게요. 오늘 많이 애들이 긴장한 것 같은데, 느낌이? 긴장한 거 아니죠? 자, 책 어디 보시냐면, 저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자.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106페이지,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거 보자. 대륙이동설. 자,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멘틀 위에 떠있는 지각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에 대륙들이 전부 다 모여서 커다란 대륙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로 판게라 불러요. 자, 그래서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데 그 멘틀 대륙에 의해서 지각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아주 먼 옛날에는 대륙이 커다랗게 하나를 뭉친 것처럼 이렇게 하나 뭉쳐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초대륙이라 불렀고요.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 불러? 판게아라 부르죠. 그렇죠? 판게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륙들이 하나로 커다랗게 뭉쳐 있었는데 이것이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흩어지면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륙 이동설입니다.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야? 베게너가 이걸 이야기했죠. 근데 그 당시는 이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처럼 이야기했지만 증거도 제시했지만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인정을 못 받았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초대륙 각 대륙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이러한 대륙 이동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는데 이 대륙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멘틀이 움직이기 때문에 멘틀의 대륙 때문에 지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 그러면 대륙 이동설 좋아. 그렇다 치자. 그럼 증거 한번 대봐. 해서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책에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가 있습니다. 해안선의 모양, 대서양을 사이에 둔 남아메리카 대륙과 동쪽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모양이 정확히 일치해요. 마치 붙었다가 띄워놓은 것처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는 빙하의 흔적. 빙하 이동하면서 주변에 흔적을 남기는데 남극 대륙 주변에 대륙을 모아놓으면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초대륙이 있을 때 여기 있던 빙하가 이렇게 흘러갔다 치자. 이렇게 흘러갔다 치자. 그럼 그것이 띄어진 후에도 이 빙하가 흘러간 흔적이 각 대륙에 남아있겠지. 이걸 붙여놓으면 정확히 일치하다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빙하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산맥의 분포, 그 다음 화석 분포 이런 것들이 바로 대륙 이동설의 증거고 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인데 자, 107페이지에서 세 번째 대륙 이동 봐봐요. 대륙 이동의 그림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약 2억 2,500만 년 전에 판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억 5천, 1억 년 현재로 가면서 점점 대륙이 멀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르러서는 대서양이라든가 인도양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하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륙과 대륙 사이에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대륙 이동성의 의의와 한계가 있는데, 먼저 한계부터 한번 봅시다. 백에너는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하여 대륙 이동설은 당시 과학자들에게 널리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완벽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때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봅시다.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에서는 대륙 이동설에 의해서 대륙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 판과 판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기 이쪽 끝에 앉아 있으면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잘 보여? 이쪽으로 오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자, 판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보자. 판. 자, 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내핵,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단 말이야. 여기 지각이 이렇게 떠 있어요. 자, 지각이 떠 있는데 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멘틀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힘을 받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대륙이 옮기게 되는데, 대륙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각이 이렇게 있고 지각이 있고 여기 대륙 지각이 있고요. 여기 해양 지각이 있으면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움직일 때 여기 멘틀의 상단부가 굳었단 말이야. 굳어서 여기에 일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멘틀 상부가.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서,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 상단부 요 두 개를 합해서 바로 뭐라 불러? 판이라 불러. 그래서 우리가 지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멘틀 상단부에 있는 것까지 같이 움직이고 두 개를 합해서 판이라 부릅니다. 이 판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판이 움직일 때 이 판과 판이 찢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충격이 가해짐에 따라서 힘이 가해지니까 거기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뭐라 불러? 지진대. 화산이 터지는 곳을 화산대라 불러. 근데 지진과 화산대는 거의 일치해. 왜? 지진과 화산이 터지는 것은 판과 판이 만나는 판의 경계에서 거의 대부분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판의 경계가 곧 지진대이면서 화산대야. 그렇죠? 근데 지진대와 화산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아? 지진대와 화산대 중에서. 지진이 빈번할까? 화산이 더 빈번할까? 지진이 더 빈번해요. 지진이 터진다고 해서 화산이 터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화산이 터지면 지진은 반드시 터져요. 그래서 지진대가 훨씬 더 많고요. 화산대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한다. 어디 주로 많이 분포하냐면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서, 우리 책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10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화산대와 그 다음에 지진대가 있는데, 지진대가 훨씬 더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주변, 그러니까 일본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불러서 이게 고리 모양, 불의 고리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뒤쪽이죠. 그쪽까지가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 또는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부르고 불의 고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09페이지 봅니다. 자, 109페이지 보게 되면 판이 나와 있습니다. 판. 지각과 멘틀 상부의 일부를 포함하는 비교적 단단한 암석층을 바로 판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의 운동과 판의 경계. 판의 운동과 판의 경계가 있는데, 여기 하이라이트 된 거 한번 보자. 각각의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판의 경계, 하이라이트 된 거 봅시다. 판의 경계에서는 판끼리 서로 충돌하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난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화산이나 지진이 터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발산의 경계, 수렴의 경계, 보존 경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번에 잠깐 추가로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 교과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추가로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10페이지 봅니다.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 보면 지각 변동이 나와 있습니다. 지각 변동. 자, 하이라이트 된 거 한번 봅시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즉,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판과 판의 경계에서 주로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화산 활동과 지진 피해, 이거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서 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 한번 보자. 자, 빛의 반사와 굴절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가 되기도 하고 굴절이 되기도 하는데, 자, 반사가 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거울.
굴절되는 것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렌즈가 있어요. 그렇죠? 자, 반사가 있는데, 자, 반사 거울을 한번 보자. 여기 거울 표면이 있다 치자. 거울 표면이 있으면 이 거울 표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직한 선분을 내려 긋습니다. 이걸 우리 무슨 선이라 불러? 법선이라 불러요. 자, 법선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온단 말이야. 자, 빛이 들어와요. 들어오고요. 이 빛이 거울에 부딪혀서 어떻게 될까? 반사되겠지. 그래서 요 각을 뭐라 불러? 입사각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밖으로 튀어나가는 걸 뭐라 부를까? 반사각이라 부르는데, 입사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선과 입사각이 이루는 각도,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입사각. 그 다음에 법선과 반사각이 이루는 각도를 뭐라 불러? 반사각.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어떻다? 같다. 그쵸? 같다라고 하는 거야. 요게 이제 반사를 이야기한 거고요. 자, 굴절 한번 보자. 굴절은 빛이 이제 꺾이는 거란 말이야. 빛이 꺾이는데, 빛이 꺾이는 거, 굴절은 왜 생기는 거지? 빛의 굴절은 왜 생기는 거야? 속도 차이 때문에 생겨요. 빛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빛이 꺾이게 됩니다.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꺾이는데 어느 쪽으로 꺾이냐면 속도가 느린 쪽으로 꺾여요. 한번 보자. 여기에 물이 있다 치자. 물이 있고요. 잔잔한 수면이 있고, 이 수면에서 수면 표면에 수직인 선물을 걷어요. 우리 이 선을 뭐라 불러? 법선이라 불러요. 그렇죠? 자, 법선이라 부르고, 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이렇게 똑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휘어 빛이.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치자. 그러면 법선과 빛이 들어오겠죠? 요게 바로 뭐야? 이 입사광선이죠. 그렇죠? 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입사각이 되는 거야. 자, 입사각이 되는데, 자, 여기 빛이 딱 들어왔어. 이제 여기 물표면에 딱 닿았단 말이야. 자, 닿았어요. 자, 닿으면 요거를 크게 확대해 봅시다. 자, 확대하면 물표면이 이렇게 있고요.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치자.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렇게 들어왔어. 빛이 들어왔단 말이야. 여기가 이제 법선이고요.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 빠를까, 물 속에서 빠를까? 공기가 빨라요. 그럼 공기가 빠르다는 얘기는 물이 어때? 느린 거지. 느린 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보면 얘는 공기가 많이 맞닿아 있고 얘는 뭐야? 물과 많이 맞닿아 있지. 그러니까 이 느린 쪽으로 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빛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꺾이는 거죠. 느린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꺾이는 방향을 보면 이렇게 꺾이겠죠. 이렇게. 그렇죠? 요 각도를 무슨 각이라 불러? 굴절각. 그렇죠? 빛이 꺾인단 말이에요. 요 굴절각. 요 굴절되는 거, 요걸 굴절각이라 부르고요. 빛이 꺾이는 것은 속도가 느린 방향으로 꺾이는 거야. 느린 방향으로. 그럼 반대로 물이 이렇게 있고요. 법선이 이렇게 걷다 치자. 자, 법선을 걷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물 속에서 빛이 나온다 치자. 이렇게 왔어. 자, 그러면 빛이 어떻게 꺾일까? 빠른 방향, 느린 방향. 느린 방향. 그럼 이렇게 원래 똑바로 가야 되는데 물 쪽이 느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느린 방향 꺾이는 거야. 자, 그래서 책에 한번 제가 봅시다. 반사는 됐고요. 그 다음에 굴절. 3번에 빛의 굴절 한번 봅시다. 굴절에서 1번에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 까닭 한번 봐봐요. 물질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다르고요. 그래서 빛이 어떤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하면 빛의 속력 차이 때문에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되는 현상을 바로 빛의 굴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이 밑에 좀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굴절의 법칙 한번 보자. 굴절의 법칙. 자, 하이라이트한 거 한번 봅시다. 빛이 공기 중에서 물로 진행할 때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아지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입사각이 커지게 되면 굴절각도 당연히 커지는 거고요.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 나머지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빛의 거울 한번 보자. 페이지 136페이지 한번 보자. 136페이지. 거울입니다. 거울의 종류 세 종류야. 평면 거울, 그 다음에 볼록 거울, 오목 거울. 그쵸? 세 가지입니다. 자, 평면 거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봤을 때, 거울을 본다면, 거울과 나와의 거리와 거울과 저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의 거리는 어때요? 같아요. 크기도 어때? 똑같아. 내가 키가 엄청 크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도 어떨까? 엄청 크겠지. 그쵸? 그 다음에 딴 거 다 똑같아. 무엇만 바뀌어?
좌우만 바뀌어요. 그렇죠? 좌우만 바뀌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면 거울을 이용하는 예 한번 봐봐. 화장대, 세면대 거울, 무용 연습실 거울, 미용실 거울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평면 거울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볼록 거울 한번 봐봐. 자, 볼록 거울. 자, 볼록 거울은 빛이 들어와서 퍼지죠. 그렇죠? 한쪽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퍼진단 말이야. 그다음에 오목 거울 한번 봐봐. 오목 거울은 빛이 한 군데로 모이는 거죠. 자, 빛이 퍼지면 상이 커 보일까 작아 보일까? 빛이 퍼지면 봐봐요. 여기 오목 거울이 있어요. 오목 거울이 있고 오목 렌즈의 친구는 누굴까? 저기 볼록 거울의 친구는 누굴까? 어떤 렌즈? 오목 렌즈. 자, 오목 렌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볼게. 얘는 거울이야. 얘는 렌즈야. 그러면 거울은 반사되는 거고 렌즈는 빛이 통과되는 거지? 어떻게 되나 봐. 볼록 거울이야. 빛이 옵니다. 빛이 오고요. 빛이 와서 이렇게 되겠지. 빛이 모인다, 퍼진다. 퍼진다. 그쵸? 그 다음에 오목 렌즈 한번 보자. 오목 렌즈.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빛이 퍼지는 거고 얘도 뭐야? 빛이 퍼지는 거야. 그래서 볼록 거울의 친구가 오목 렌즈가 되는 거야. 오목 렌즈. 그 다음에 그럼 오목 거울 한번 볼까? 오목 거울. 이거 오목 거울이야. 오목 거울은 어떨까? 빛이 모이겠죠? 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빛이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오목 거울의 친구는 누굴까? 볼록 렌즈가 되겠지. 자,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어요. 볼 렌즈가 있고 볼 렌즈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오니까 뭐야? 빛이 모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빛이 모이면 물체상이 커져 작아져. 빛이 모이면 마지막 기회야. 잘 봐. 자, 봅시다. 먼저 페이지 136페이지 136페이지. 자, 볼록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맨 밑에 하이라이트 된 거 한번 봐봐요.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에 보인다. 그렇죠? 자, 볼록 거울은 물체 커 보인다, 작아 보인다? 작아 보인다. 기억하셔야 돼요. 볼록 거울은.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오목 거울 한번 보자. 오목 거울. 오목 거울은 하이라이트 된 거. 오목 거울과 가까이 있으면 물체가 크고 바로 선상에 보여. 근데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뒤집힌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볼록 렌즈 한번 봅시다. 밑에 볼록 렌즈 있어요. 2번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생기는 상의 특징. 자, 하이라이트 된 거 위주로 봅시다. 볼록 렌즈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 물체가 크고 바로 선상에 보인다. 자, 볼록 렌즈하고 무엇이 똑같나? 다시 한번 볼까? 위에 있는 오목 거울 봐봐요. 오목 거울. 오목 맨 위에 4번 오목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 오목 거울과 가까이 있으면 물체가 크고 바로 선상에 보인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밑에 내려와서 볼록 렌즈 봐봐. 볼 렌즈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 물체가 크고 바로 선상에 보인다. 볼록 렌즈하고 오목 거울하고 어때? 똑같잖아. 그쵸?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137페이지 볼록 렌즈 한번 봅시다. 오목 렌즈 한번 봅시다. 오목 렌즈. 오목 렌즈로 물체를 보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에 보인다. 작고 바로 선상에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오목 렌즈와 같은 짝꿍이 되는 것이 바로 뭐야? 볼록 거울이 되겠죠? 그 전 페이지 볼록 거울 봐봐. 볼록 거울. 136페이지 볼록 거울.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에 보인다. 볼록 거울하고 오목 렌즈하고 어때? 똑같단 말이야. 세트입니다. 세트. 빛을 모으면 어떻게 된다? 커 보인다. 빛이 퍼지면 어떻게 된다? 작아 보인다. 시연이 오케이? 예. 지금 교실 덥나? 싫어요? 아, 예.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요거는 제가 미리 문제를 알려드린 건 마찬가지예요.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쓰는지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예. 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빨리 기억합니다. 빨리.
많이 나와요? 아니면 그 거울 렌즈 이게 많이 나와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 질문이라고 합니까 지금? 민선 아직 감기 아직 다 안 났군요. 그쵸? 그쵸? 숨소리가 거친 거 보니까. 자, 다 하셨으면, 자, 그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138페이지. (138페이지에) 어디를 설명드릴 거냐면 눈의 이상, 시력 교정의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력 교정이라고 한번 보자. 여기 이제 안경 쓴 사람도 꽤 많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안경 쓴 이유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눈의 이상 때문에 안경 쓰는지, 안경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설명해 보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눈의 이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원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문을 좀 배운 친구는 금방 이해할 텐데 근시할 때 근이 무슨 뜻이야? 근? 가까운. 시는 볼시야. 그러니까 얘는 가까운 곳은 볼 수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 그럼 무엇을 못 본다는 얘기야? 먼 곳을 못 본다는 얘기야. 가까운 곳은 볼 수 있지만 얘는 먼 곳을 볼 수 없어요. 먼 곳을 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고, 자, 원시라고 하는 건 뭘까? 먼 곳은 본다. 그럼 뭘 못 보는 거야? 가까운 곳을 못 보는 거야.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원시입니다. 그래서 근시냐 원시냐에 따라서 앞에 렌즈를 갖다 끼우는데 이걸 바로 안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근시냐 원시냐에 따라서 앞에 끼우는 안경의 종류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 먼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눈을 먼저 구조를 봐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 그냥 눈을 하나 이렇게 퍽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바로 그림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있고요. 자, 안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눈에 보면 안에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렌즈가 있고요. 여기에 망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시신경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신경이 나와 있고, 요게 렌즈란 말이야. 요 렌즈를 뭐라 부르냐면, 요 렌즈를 수정체라 불러요. 수정체라 부르고, 요 수정체가 딱딱한 렌즈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소프트 렌즈예요. 그래서 여기는 렌즈가 두께가 좀 바뀌어요. 두께가 얇아질 수도 있고 두꺼워질 수도 있어. 그럼 일단 머릿속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도 있고요. 얇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얇아지는 것은 왜 두꺼워지고 얇아지냐면 원근을 조절하는 거야. 먼 곳을 볼 때와 가까운 곳을 봤을 때. 우리가 책을 이렇게 봤을 때 또는 스마트폰을 봤을 때랑 저 먼 산을 봤을 때 이 수정체 두께가 좀 달라져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만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는데 먼 산을 봤을 때는 수정체가 얇아질까 두꺼워질까? 먼 산을 볼 때. 먼 산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질까 두꺼워질까?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을 봐요. 그럼 수정체가 두꺼워질까 얇아질까?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 볼 때 있죠? 가까운 곳을 봤을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고요. 먼 곳을 봤을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정체의 두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깝고 먼 곳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수정체의 두께의 변화가 원활치 않게 되면 눈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근시라고 하는 거 보자. 자, 근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일단 근시를 이해하기 전에 정상적인 눈 한번 보자. 여기 망막이라는 곳인데, 망막에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망막에 정확히 초점이 딱 맞는 거야. 그럼 정확히 잘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초점이 잘 안 맞게 되면 근시나 원시가 생길 수 있는데, 근시라고 하는 것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수정체가 너무 두꺼운 거야.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서 초점이 어디 맺히냐면, 원래 여기 정확히 망막에 맺혀야 되는데 초점이 너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근시야. 원시는 수정체가 너무 얇아. 수정체가 너무 얇아서 초점이 뒤에 가서 맺히는 거야.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맺혀요.
그러니까 위에 그린 것이 바로 근시가 되고요. 아래쪽에 그린 것이 원시란 말이야. 그래서 근시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정상에 비해서 초점이 너무 짧아요. 원시는 초점이 너무 길어요. 막막 뒤에 맺혀요. 그러면 정확한 물체상을 볼 수 없겠지, 시연아, 그치? 예, 물체상을 정확히 볼 수 없겠죠. 지금 시연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쵸? 잠깐 눈 감고서 암기하느냐 좀 눈 감았죠, 그쵸? 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송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쵸? 예, 그 시연이 페이스북 털리고요, 그쵸? 난리가 납니다. 자, 근시는 초점이 너무 앞에 맺힌 거고 원시는 초점이 너무 많이 뒤에 맺힌 거야. 그럼 물체가 정확히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근시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뒤로 밀어줄 거야. 자, 초점을 뒤로 밀어줄 건데 잘 봐봐. 여기 있는 초점이잖아, 그치? 초점을 뒤로 밀어줄 거야. 그러면 요 초점을 벌려줘야 될까, 더 모아줘야 될까? 이 뒤에까지 보내려면 벌려줘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벌려줘야지 초점이 여기 정확히 맺힐 거 아니야, 그치? 벌려줘야 된다. 벌려주기 위해선 앞에 있는 렌즈를 오목 렌즈 갖다 낄까, 볼 렌즈 갖다 낄까? 아까 렌즈 봐서 알겠지만 두꺼운 쪽으로 빛이 꺾여요. 두꺼운 쪽으로. 그러면 볼록 렌즈가 있고요. 오목 렌즈가 있는데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랬잖아. 그치? 얘가 빛이 이렇게 와요. 그럼 이쪽보다 이쪽이 어때? 두껍지? 속도가 많이 느리니까 어떻게 될까? 안쪽으로 꺾인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될까? 바깥쪽으로 꺾여요. 바깥쪽으로. 얘는 앞에 어떤 렌즈 갖다 낄까? 오목 렌즈 갖다 끼죠. 오목 렌즈 갖다 끼고요. 얘는 볼록 렌즈를 갖다 끼는 거야. 볼록 렌즈를. 그래서 오목 렌즈를 갖다 끼면 이게 더 벌어지면서 초점이 뒤에 가서 정확히 매치게 되겠지. 얘는 앞으로 더 모아준단 말이야. 모아지니까 초점이 정확히 매치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근시일 때는 오목 렌즈를, 그 다음에 원시일 때는 볼록 렌즈를 갖다 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 안경을 꼈을 텐데 그 안경이 오목 렌즈일까 볼록 렌즈일까? 오목 렌즈예요. 오목 렌즈. 오목 렌즈. 그럼 볼록 렌즈 누가 끼는 걸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돋보기 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돋보기 쓰는 것이. 별 관심 없어요? 할머니 돋보기 쓰는 말고는 뭐 내 알 바노 뭐 그런 거예요? 오늘 애들 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요즘 선거철이라 그런가? 왜 많이 힘들어하지? 여러분 선거랑 관련이 없잖아. 나 어제 투표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정당이 거의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 근데 거기 8번인가 9번 보니까 깜짝 놀랐어. 당 이름이 거지당이에요. 거지당.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걸 봤더니 진짜로 이름이 거지당이야. 거지당이라고 있어요. 거지당.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포도당? 포당은 없던데 어제 보니까. 예. 포도당. 예.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봅니다. 139페이지. 자, 139페이지에선 빛의 합성입니다. 빛의 합성은 딴 거 없어요. 빛을 다 합치면, RGB를 다 합치면 무슨 색깔? 흰색. 그쵸? 그 다음에, 각각 그 RGB를 섞게 되면 나타나는 색깔이 있죠? 뭐, 노란 색깔이라든가, 자홍색이라든가, 청록색이라든가, 이거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만 알게 되면 문제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요거 표를 갖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54페이지 봅니다. 성균아, 오늘 애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오늘? 관심이 없다? 예. 관심이 없다? 알겠습니다. 시험 보면 원래 힘이 없어지나요?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봐봐요. 여기 도인이 보십시오. 도인이는 지금 마음 편하게 지금, 예, 세계 여행 중이죠. 예, 도인이 지금 세계 여행 가는 친구들이 많네요. 예. 세계 여행을. 자, 졸리시면 기지개 한번 피시고요. 졸리면 안 됩니다. 예. 눈이 안 좋으시군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선생님 왜? 너무 카메라 의식하는 거 아니야? 응? 카메라 의식하는 것 같은데? 또 카메라 나올 텐데 머리도 손 좀 봐야죠, 그렇죠? 잘 나와야 되니까. 앞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뒤통수만 나오니까. 예, 뒤통수 신경 써주시고요. 예. 아우, 수현이 정말 잘생겼어요, 그렇죠? 정말 예, 연예인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외모가 화려합니다. 수려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그렇죠? 예, 진짜 그 요즘에 얼굴 천재 누구지? 누구지? 차은우 뺨칠 정도로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뒤돌아보면 안 돼. 알았지? 끝내줍니다. 예. 자,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자, 154페이지 파동이라고 하는 거 잠깐 보자. 파동. 자, 파동인데 먼저 첫 번째 단어부터 정리해 보자. 파원하고 매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한 거 한번 볼까요? 파동.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 불러요. 예를 든다면 연못인데 연못에 돌멩이를 평 던졌어. 그럼 물결이 쭉 퍼져나가겠지, 그렇죠? 예, 그건 이제 파동이라 부릅니다. 물결파, 지진파, 소리, 전파, 빛이고요. 그다음에 파원과 매질이 뭔가 한번 보자. 파동이 처음 만들어진 곳을 파원,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바로 매질이라 불러요. 그래서 매질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물결파, 소리, 지진파, 용철 파동, 빛에 따라서 매질이 쭉 있죠. 근데 좀 주의할 점은 빛과 전파는 매질이 있다 없다? 매질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전달도 한번 보자. 요건 애들이 많이 착각해요. 파동이 퍼져나갈 때 매질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만 위아래로 움직여요. 위아래로만 움직이고요. 파동은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에너지만 이동을 합니다. 자, 그거 밑에 그림 나와 있어요. 여기 오리고기래네. 장난감 오리가 있죠? 장난감 오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거지. 이 파동을 따라서 이 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질은 움직이지 않고 매질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데 파동에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 자, 이렇게 있으면 가장 높은 곳 있죠?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과 낮은 곳 사이에 거리, 이거 똑바로 돼 있네. 똑바로 되자 가정하자. 자, 우린 요 둘 간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 부르지? 파장이라 불러요. 파장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을 우린 뭐라 불러? 마루. 그 다음에 그냥 아래쪽을 골. 그쵸? 골. 그래서 여기 마루. 여기 골이 되겠죠? 그러면 마루부터 골까지의 높이가 있겠죠? 이걸 뭐라 부를까? 진폭이라 불러요. 진폭. 자, 그 다음에 여기 물 위에 어떤 물체가 떠 있다 치자. 내가 돌멩이 휙 던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도가 칠 거 아니야. 그렇지? 파도가 치는데 여기 있다가 어떤 물체가 여기 파동을 만나게 되면 이 물체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돼 있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일로 온단 말이야. 얘가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면 어떻게 얘가 또 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내려가요. 오르락 내려 하는 거지. 여기 떠 있는 장난감 오리가 옆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그거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책을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책을 한번 보면 다시 매질의 진동 방향이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 오리가 위아래로 움직일 뿐이지 파동만 이동할 뿐이지 매질 자체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밑에 파동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간단히 읽어봅니다. 제가 설명 잘못했어요. 이게 이게 진폭이 아니네요. 네. 여기까지가 진폭입니다. 네, 제가 거꾸로 잘못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거리가 되겠지. 거리.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하고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기하고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주기와 진동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앞서, 자, 책에서 주기와 진동수 먼저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마루가 있고 골, 파장, 그 다음에 진폭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기와 진동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한번 봐봐요. 주기는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이 한 점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는 시간입니다. 진동수는 1초 동안에 반복되는 횟수. 이걸 바로 진동수라 부르고 단위가 헤르츠가 됩니다. 자, 주기가 뭐고 진동수가 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주기라고 하는 건 시간이죠. 자, 처음에 여기 있었어? 그럼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것처럼 바뀐단 말이야. 쭉 바뀌어? 그래서 다시 올라오겠지, 이렇게. 그때까지 걸린 시간,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주기라 불러. 그러니까 여기서 마루와 마루가 있으면 마루와 마루에 걸리는 시간, 요걸 바로 주기라 불러요. 이건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고요.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1초에 이동 없이 몇 번 반복되냐. 그러니까 똑딱 하는 시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반복되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진동수, 얘는 횟수를 뜻합니다. 몇 번 반복되는지. 그래서 단위가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60헤르츠다, 예를 들어서 60헤르츠다라고 한다면 1초에 이동 없이 몇 번 반복되는 거야? 60번 반복되는 거야. 60번. 그렇죠? 그러면 60헤르츠다라고 하는 것은 1초에 이런 것들이 60번 반복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주기는 몇 초가 되는 거야? 주기는 한 번 진행될 때 걸리는 시간이거든? 그렇죠. 6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주기는 60분의 1초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진동수가 2헤르츠다 라고 하는 거 뭔 뜻이야 이거? 1초에 2번 반복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주기는 몇 초가 되는 거야? 2분의 1초가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주기는 시간이야,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이렇게 있고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이때 걸리는 시간, 이게 주기야. 얘는 1초 동안에 이것이 몇 번 반복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동수가 되겠죠. 근데 이 진동수와 주기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무슨 관계가 있죠? 오늘 왜 애들이 말도 안 하지?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때가 달라요?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역수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 된다. 주기분의 1. 그게 진동수가 돼요. 진동수는 주기분의 1. 그래서 진동수가 만약 60헤르츠다 라고 한다면 주기는 60분의 1이 되겠죠. 역수관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20초 동안에 40회 진동하는 파동이 있다 치자. 20초 동안에 40회 진동했어요. 40회 진동을 했고요. 그럼 얘는 주기는, 진동수는 볼 수 있겠죠? 자, 주기는 몇 초가 되나? 주기는 그렇죠. 2분의 0.5초 되겠죠? 0.5초 되고 진동수는 2회니까 2헤르츠 이렇게 쓰셨죠. 2헤르츠. 자, 그 다음에 오늘 시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시험 쉽게 냈어요. 되게 쉽습니다. 선생님이 안 냈잖아요. 예. 문제 되게 쉬워요. 아닙니다. 저 AI가 아니라 별도로 문제은행이 있어요. 지금 태영이는 너무 걱정되죠, 지금. 저 시험 때문에, 그치?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자, 요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보자. 자, 두 개의 그래프인데, 먼저 위에 있는 그래프 봐봐. 위에 있는 그래프는 X축이 거리야. 거리.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물결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지금 여기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내려오겠지. 그쵸? 여기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 뭐라 불러? 아까 봤지? 파장이라 불러요. 파장, 여기 산과 산 사이의 거리. 그쵸?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이걸 파장이라 불러요. 근데 얘가 시간이야, 시간. 그래서 0초일 때 이렇게 돼 있고요. 1초가 됐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2초가 됐을 때 이렇게 내려오고요. 3초 됐을 때 이렇게 제일 아래로 내려가 있고, 4초 됐을 때 이렇게 되고, 5초 됐을 때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가 될까? 이건 시간이야. 그렇지.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주기가 바로 뭐야? 한 번 반복될 때 걸린 시간이잖아. 여기가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되겠죠. 반복될 때 걸린 시간이니까. 시험 너무 어렵니? 이쪽 파트가? 형이 너무 어렵나? 얘는 또 왜 울어? 책을 지금 2권 펴놓고 있어요, 지금. 이걸 전문용어로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죠? 예, 여기 지금 물리책 펴놓고요. 밑에는 지금, 지금 어디 배우고 있어? 생물? 어디야? 오늘 시험 범위가? 책을 2권 펴놓고 멀티태스킹으로 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거리죠. 거리면 여기가 파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시간이 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주기가 뭐야? 한 번 반복된 데 걸리는 시간을 바로 주기라 불러요. 그러면 이 파동의 속도 구할 수 있을까? 파동의 속도? 우리 속도라는 거 알고 있죠? 속도가 뭔지. 속도 아직 안 배웠나? 여기 중학교 2학년 아직 안 배웠군요. 속도 아직 안 배웠군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파장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5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그래프 나오죠? 이 X축이 거리냐 아니면 시간이냐에 따라서 이게 파장이 될 수도 있고 주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빨리 갔다 오십시오. 네. 자, 밑에 보면 개념 빌드업이 있습니다. 자, 개념 빌드업 지금 해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개념 빌드업. 자, 1번에 파동, 2번에 파원, 매질, 3번에 진폭, 파장, 4번에 주기, 진동수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소리. 소리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소리 하기 전에 저번에 우리가 이제 지각 배웠는데, 자, 지진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자. 지진파의 종류는 P파와 S파가 있어요. P파, S파가 있는데, 여기 P파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종파라 불러요. 종파라 부르고, 얘는 횡파라 불러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S파 같은 경우는 내가 수영에 대한 용처를 갖고 이제 쭉 당겼다 치자. 쭉 당겼어요. 용처를 당겼어. 그 상태에서 내가 위아래로 쥐고 막 왔다 갔다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용철이 이렇게 꿈틀거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바로 뭐야? S파야. 그러니까 얘는 위아래로 진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진이 생기게 되는데 이 S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출렁거려요. 딱 위아래로 출렁거려요. 그러니까 마치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겠죠. 이게 바로 S파야. 그 다음에 P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연이랑 용초를 잡고 있는 다음에 이거를 위아래로 흔든 것이 아니라 앞뒤로 흔들었어요. 앞뒤로. 그럼 어떻게 될까? 용철이 좁아졌다 멀었다 좁았다 멀었다 좁았다 멀어져서 쭉 진동을 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피파가 만약에 지진파로 우리가 사는 곳에 피파가 오게 되면 땅이 옆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피파야. 그래서 그 지진을 느낄 때 땅이 위아래로 움직이냐 옆으로 흔들리냐에 따라서 아 피파다, 에스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에스파 같은 경우는 오로지 얘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요. 고체만 통과할 수 있고요. 피파는 고체도 통과하고 액체도 통과할 수 있어요. 기체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기체는 지진파는 기체 따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다 통과할 수 있고 얘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 그러면 지진파 S파는 우리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할 때 지진파를 가지고 연구한다 그랬는데 이 S파는 어디를 통과할 수 없을까? 외핵을 통과할 수 없겠죠. 외핵은 뭐로 돼 있어? 액체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S파는 통과 못해요. 그래서 이 S파가 통과하지 못한 걸 보고서 외핵은 액체로 돼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리 한번 보자. 소리. 자, 하이라이트 된 거 봅시다. 소리. 물체의 진동이 공자 같은 매질을 통해서 우리 귀로 전달되는 파동을 바로 소리라 부르고요. 소리의 매질은 주로 공기입니다. 그런데 소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공기를 통해서만 전달될까? 아니요. 액체나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듯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진동이 전달되는 건데 물론 우리가 느끼는 소리는 주로 기체를 통해서 옮겨지긴 해요. 기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체가 매질되는 거죠. 기체를 통해서 진동이 옮겨지는 건데 기체뿐만 아니라 액체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군요. 예. 저기 맞아. 너 수영할 줄 알죠? 수영 잘하잖아. 잘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기 그 선수반 애도 들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수영 잘하지? 수연이. 너 저기 수영 좀 치죠? 그냥 골을 그냥 가라앉아요? 수영 잘할 것 같은데? 수영 좀 하죠? 수영 잘하는 애가 없어요? 예. 수연이 수영 좀 하죠? 수영 배우는 애가 없어? 다 할 텐데. 배웠죠? 그럼 물속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소리치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밖에서 나는 소리고 물 속에서 나는 소리. 잘 들리죠? 그렇죠? 꼬르륵 하는 소리 잘 들린다. 그렇죠? 액체도 소리가 잘 나요. 그 다음에 고체는 소리가 어떻게 될까? 더 잘 나요.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진동인데 기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고체에서 더 소리가 잘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귀를 갖다 대고서 저쪽 끝에서 툭툭 치면 소리가 더 잘 나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장도 많이 쳤냐면 기찻길에 요즘에 기차를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 기차가 있으면 기차 레일이 있잖아요. 거기다 귀를 갖다 대요. 그러면 저 멀리서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는 그런 걸로 놀았어요. 이렇게 되면 톡톡톡 소리가 나요. 와 기차 온다. 그래서 애들이 막 피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공기로 전달되는 것보다 고체로 전달되는 것이 훨씬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될까? 어디에서는? 진공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뭐라고 소리쳐봤자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매질은 반드시,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매질은 주로 기체이지만 액체나 고체가 되면 소리는 더 잘 전달된다. 왜 그러냐면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액체나 고체는 뭐야? 입자가 붙었기 때문에 입자의 흔들림이 금방 옆으로 전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소리가 더 잘 전달되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움 없죠? 자, 그 다음에 책 한번 보자. 자, 소리의 3요소가 있습니다. 소리의 3요소 한번 볼까요? 소리의 색이, 소리의 높낮이, 음색. 이걸 소리의 3요소라 불러요. 자, 소리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인데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차이점은 진폭의 차이예요. 자, 보자.
도윤아 불렀어요. 도윤아 부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소리의 차이예요. 진폭의 차이라는. 요거는 무슨 소리? 작은 소리. 요건 뭐야? 큰 소리. 그렇죠? 내가 현준아라고 부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요 진폭이 바로 뭐야? 소리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소리의 크기. 자, 그다음에 남자 목소리하고 여자 목소리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 높낮이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는 네, 저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여학생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저는 여학생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높낮이가 달라요. 그럼 높낮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한번 보자. 책 한번 보자. 자, 자,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는 진동수가 어때요? 많아요. 자, 그럼 한번 이것도 한번 보자. 그림 그려보자. 진폭은 똑같다고 가정하고요. 진폭 똑같다고 가정하고, 자, 목소리 한번 내볼게요. 하고 목소리 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누가 목소리가 높지? 그냥 아무나 시켜도 목소리 높을 것 같아. 아영아.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내 목소리 잘 들려요? 말씀하셔야죠. 시연아, 내 목소리 잘 들리니? 아이들이 말을 안 하네. 그럼 수연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잘 들립니까? 네. 수연이는 내 목소리에 비해서 어때요? 소리가 좀 높아요. 높다는 이야기는 진동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진동수가 좀 많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진동수가 많으면 뭐가 되는 거야? 고음이 되는 거고, 진동수가 적으면 저음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레미파 이렇게 점점 소리를 높이는 것은 요거를 진동수를 점점 높이는 거야. 그래서 아이유처럼 이렇게 고음을 막 내면 이 진동수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목소리 낮추게 되면 진동수가 작아지는 거. 그래서 이 진동수를 가지고서 높낮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응용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자, 물컵이 있고요. 물컵이 있어요. 여기다 물을 담아놨습니다. 물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를 땡 하고 쳤습니다. 실로폰처럼.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어디에서 진동수가 더 많을까? A하고 B? 자, 지금 내가 땡하고 친 거는 물이 진동할까, 공기가 진동할까? 물이 진동하는 거지, 그렇지? 얘는 물이 많고 얘는 물이 적죠. 얘가 진동수가 어떨까? 얘가 진동수가 많고요. 얘가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어떨까? 진동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얘는 고음이 날까, 저음이 날까? 얘는 고음이 나요.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 저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넣어놓고서 물을 순서대로 넣은 다음에 그걸 실로폰처럼 이렇게 치면 노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해봤을 텐데 초등 때. 태영이 해봤죠? 이거 해봤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물이 많고 적은 건데. 자, 요번에는 좀 달라. 자, 요번에 한번 보자. 요번에 물컵을 넣어놓고요. 물컵을 준비하고요. 물을 조금 넣어놓고 물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딴 짓을 하는 거죠. 호하고 불었어요. 이쪽도 호하고 불었어. 자, A와 B인데, 자, 이거는 이제 실로폰 채를 가지고서 두든 것이 아니라 호하고 불었어요. 그럼 얘는 물이 진동하는 거야, 공기가 진동하는 거야? 공기가 진동하는 거야. 그치?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얘가 진동수가 많을까 적을까, 얘가? 그렇지. 진동수가 적어요. 얘가 진동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음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저음이 되는 거야. 반대란 말이야. 그렇죠? 물이 진동하냐, 공기가 진동하냐에 따라서 서로 반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만든다면 요걸 이용해서, 높낮이 이용해서 우리가 악기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그 유튜브에, 왜 요즘에 유튜브 그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슨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그래서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그 생수통 막 두드리고
뭐 해서 음악을 만드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깜짝 정말 잘하더라고. 그리고 요즘 유튜브 또 알고리즘 뜨는 게 그거야. 이거 뭐지? 이거 몰라요? 꼬마 손자인가 뭐 그래서 그 뭐 배 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던데. 넌 알지? 몰라요? 있어요. 그 꼬마 선장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 나한테만 뜨나? 되게 유명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넌 알죠? 봤죠? 유튜브에서. 성진 못 봤어요? 봤어요? 똑같이 흉내낼 수 있지, 너. 안 돼요? 근데 요즘에 그게 왜 자꾸 뜨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음색 한번 보자, 음색. 자, 음색. 자, 음색은 파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맨 밑에 그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봐봐요. 음색. 자, 피아노 소리하고 오보의 소리인데 진동수 똑같아요. 높낮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도 똑같아. 근데 파형이 다르지.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와 오보의 소리가 다르죠. 그 다음에 도윤? 도 해봐요. 자, 지금 내가 하는 도와 도윤이가 말하는 도가 똑같은 도인데 남들이 들었을 때 어때? 서로 다른 소리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 음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른 것은 전부 다 이런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듣고서 이거는 누구누구 목소리야? 이건 누구누구 목소리야? 이렇게 그만 알 수가 있겠죠. 왜요? 쉬고 싶어요? 숨 쉬고 싶다. 숨을 쉬어야 된다. 예, 좋습니다. 자, 10분 정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